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규범 편집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차는 푸조 308 하이브리드입니다. 모든 진화가 점진적이진 않습니다. 때로는 도약하고 비상합니다. 그 결과 기존 질서를 파괴합니다. 푸조가 좋은 예입니다. 하이브리드의 새로운 장르를 선보였습니다. 이른바 스마트 하이브리드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48V 전압을 씁니다. 하지만 풀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전기 모터 스스로 차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지만 전기차 경험까지 할 수가 있는 아주 새로운 장르의 차입니다. 간략하게 이 차의 핵심 정보만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은 엔진은 직렬 3기통 1.2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씁니다. 여기다가 전기 모터를 품은 하이브리드 변속기를 붙여서 앞바퀴를 굴리는데요. 엔진 최고 출력은 130마력, 최대 토크는 23.4kgm고 전기 모터와 엔진을 합친 시스템 합산 출력은 145마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복합 연비는 15.2km/L입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알리르가 3,990만원, GT가 4,650만원입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의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보다는 20%, 영국보다는 3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푸조 308 하이브리드의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이라는) 차는 푸조의 이제 300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역사가 긴 모델입니다. 가장 역사가 길다고 이야기를 하는 브랜드가 메르세데스 벤츠인데 그 다음으로 긴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가 푸조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C세그먼트 해치백 시장에서 푸조 300 시리즈는 폭스바겐 골프의 천적입니다. 천적. 둘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인데, 근데 둘이 역사를 따져보게 되면은 300 시리즈는 최소한 골프의 아버지뻘 이상 됩니다. 300 시리즈가 처음 나온 게 1932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 역사냐고요? 93년 역사입니다. 유럽에서 파는 차종 중에 단일 차종으로 이렇게 긴 역사를 자랑하는 차가 없습니다. 골프는 1974년에 나왔잖아요. 40년 이상 나중에 태어난 차입니다. 물론 93년 동안 모든 게 다 한 줄기로 이어져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와중에 정체성의 변화도 있었고 32년의 차와 지금의 차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차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한 시리즈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사줬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단종시키지 않고 올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차가 정말 만만한 차가 아니구나, 사실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안 팔린 차는 가차 없이 없애거든요. 지금 세대 308의 플랫폼은 EMP2 버전 4입니다. 네 번째 버전인데요. 이 플랫폼은 내연기관부터 시작해서 하이브리드, PHEV, 순수 전기차까지 소화할 수 있는 만능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308 하이브리드의 엔진은 직렬 3기통 1.2L 가솔린 터보인데요. 이 엔진은 꽤 오랜 숙성을 거친 엔진입니다. 처음 나온 거는 2012년 GM이 차세대 터보 엔진으로 선보였던 8세대 에코텍 엔진이었습니다. 2017년에 푸조와 시트로엥 DS로 구성되어 있던 PSA 그룹이 GM 산하의 오펠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에코텍 엔진도 PSA 그룹의 라인업으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고 2012년에 처음 나왔던 엔진이니까 벌써 13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에코텍 엔진은 나오자마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올해의 엔진상을 받았는데, 올해의 엔진상은 영국의 유키미디어라는 회사가 주관을 하는 어워드입니다. 이 어워드에는 전 세계에서 한 70명 이상의 자동차 저널리스트가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당시에 한국을 대표해서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올해 엔진상은 그 배기량별로 굉장히 세그먼트가 타이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엔진상은 한 개만 받는 게 아니라 각 해당 부문별로 상을 받는데, 당시에는 한참 그 다운사이징 엔진에 대한 관심이 높던 시절이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도 점수를 되게 많이 줬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엔진 그 시상식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로도 몇 년은 더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올해 엔진 상을 받았다고
전부 다 좋은 엔진이라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엔진을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충분히 경험을 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스펙을 보고 투표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 에코텍 엔진도 초반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3년이라는 숙성 기간을 거치면서 이 정도 무르익었으면 이제 웬만한 단점들은 다 보완을 하고 지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검증된 파워트레인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하이브리드와 매칭을 하기 위해서 또 엔진을 다시 한번 손을 봤습니다. 이를테면 가비언 지오메트리 터보를 달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 터보는 엔진이 폭발한 다음에 배기할 때 그 배기가스의 힘을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리고 반대편 프로펠러가 따라서 돌면서 엔진이 빨아들일 공기를 압축해서 공급하는 그런 원리인데, 아무래도 엔진 회전수가 약할 때는 배기 내뿜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빨아들이는 힘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배기가 나가는 그 통로를 좁혀 갖고 유속을 높입니다. 그런 식으로 빨아들이는 공기를 실제보다 좀 더 세차게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리고 밀러 사이클을 도입했습니다. 엔진이 흡기 이후에 압축을 하기 시작할 때 흡기 밸브를 살짝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혼합기가 약간 다시 되돌아 나가게 그렇게 함으로써 팽창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압축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 터보 엔진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노킹이거든요. 실제로 점화를 해서 터뜨리기 전에 먼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압축 이 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힘을 발휘를 못하고 연료를 좀 낭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한 기술들이 이 엔진에 골고루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308 하이브리드의 변속기는 이름이 EDSC6입니다. 이 이름에 이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요. E는 전동화를 말합니다. 전기 모터를 품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DC는 듀얼 클러치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S는 엔진과 동력을 잇고 끊는 클러치 역할을 하는 행성 기어, 새틀라이트 기어에서 따온 S입니다. 이름만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현대차 그룹도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선보이면서 새로 개발한 변속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변속기는 원반형 전기모터 2개를 내부에 품은 구성입니다. 반면 푸조 스마트 하이브리드의 이 DCS6 변속기는 원반형 전기모터를 품지 않습니다. 전기모터가 구동축과 같이 물려있는 게 아니라 이 구동축이 지나가는 라인 옆으로 비껴서서 붙어있고 이 전기모터를 스프로켓으로 이어놓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2가지 기어비를 갖춘 구동축과 3개의 기어를 맞물려서 2 곱하기 3은 6, 그래서 6단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듀얼 클러치 변속기보다 부품을 35% 더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변속기 이 하우징의 부피와 무게까지 줄일 수 있었으니까 여러모로 일석이조의 설계였던 거죠. 하이브리드 성능이 강화되는 데 있어서 변속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지만 반대로 푸조는 조금 영리하게 외주 업체와 협업을 했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펀치 파워트레인이라는 회사랑 협업을 하는데요. 둘이 50대 50 합작 회사를 세우고 그 합작 법인의 공장을 프랑스에 세워서 거기서 이 변속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유럽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서로 호흡을 맞춘 지 꽤 됐죠.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뿐만이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전부 다 대응이 됩니다. 이 변속기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조합해서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잘 만든 변속기 하나로 두루두루 쓸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거기다가 또 스텔란티스 그룹이라는 큰 우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워트레인과 같이 개발한 이 변속기를 산하의 다른 브랜드가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세라티가 갑자기 이번에 그란 카브리오와 그란 투리스모의 순수 전기차 버전을 내놨잖아요. 근데 800V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직접 개발했다고 했는데, 사실 마세라티가 이런 스텔란티스 그룹처럼 큰 그룹으로 포용되지 않았다면은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큰 여러 브랜드가 연합해 있다 보니까 스텔란티스 그룹도 그렇고 예전에 르노니산 얼라이언스도 그렇고 여러 브랜드가 인수합병 혹은 이합 집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말 치열한 그런 이유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계기판에도 보이지만 이런 저속 구간 슬금슬금 주차장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그리고 지금 이제 갑자기 출발하면서 가속 페달을 약간 깊게 밟으면은 그때 이제 엔진이 들어오죠. 그래서 요 계기판에 지금 그 디스플레이를 띄워놨는데 앞바퀴 위쪽에 하얀 덩어리에 불이 들어오면 그때는 엔진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은 엔진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 차를 절반으로 사선으로 가르는 이 선이 있는데 배터리가 충전이 될수록 점점 더 앞쪽으로 이게 움직입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바로 회생 제동이 시작됩니다. 시속 30km까지 전기 모드가 가능하다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실제 주행 상황에서는 이렇게 타력 주행을 하다가 살짝살짝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바로 엔진이 들어오지 않고 전기 모터가 살짝살짝 어시스트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시로 변화무쌍하게 개입을 하고 있고, 저속으로 달릴 때는 엔진이 들어올 때 고르릉 하는 소리가 들리긴 해요. 근데 시속 50에서 60 이상 좀 바람 소리도 들리고 이런 여러 소음이 상쇄될 때는 실은 엔진이 들어오고 빠지고 이 시점을 운전하면서 거의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너지 흐름도를 띄워놓으면 이해하기가 쉽죠. 스티어링 휠보다 계기판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칵핏은 탈 때마다 게임하는 것처럼 재밌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또 운전대가 굉장히 지름도 작고 모양을 위아래를 플랫하게 깎아놓다 보니까 둥그런 운전대는 제가 이 스포크의 움직임을 눈으로 보면서 돌리지 않는 이상은 얼마나 돌렸는지 좀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푸조의 이 스티어링 휠은 딱딱 각진 부분을 잡고 돌리면은 정말 정교하게 내가 얼만큼 돌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요긴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워낙 인기여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가격대들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지금 3천만 원 중반 이상부터 4천만 원 한 중반까지 이 가격대에서 거의 모든 파워트레인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도 고를 수 있고요. 물론 보조금 다 감안해서 실구매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풀 하이브리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푸저처럼 스마트 하이브리드 살 수 있고,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기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대의 예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고르는 즐거움을 넘어서 이 선택이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선택지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왜 308인지를 설명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핸들링입니다. 운전이 너무 즐겁고 동급으로 해외 시장에서 좀 경쟁을 할 일이 많은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PSA 그룹의 차종들의 어떤 서스펜션을 굉장히 많이 테어다운해서 분석하고 벤치마킹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푸조 서스펜션의 특징은 무슨 전자제어식, 에어스프링, WC본, 독립현관식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뿌리 깊은 편견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토션빔 서스펜션을 뒤에 쓰고 있거든요. 어떤 제품이든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이 세팅을 보게 되면 토션빔이라고 불만을 토했던 사람들이 참 머쓱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푸조를 탈 때마다 느끼지만 차종과 상관없이 굽이길에서 차의 움직임이 이렇게 우아하고 예쁠 수가 있구나,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랑 익숙해지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돌아 나가는 게 아니라 가속 페달을 살짝 온을 한 상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미묘하게 가감해 가면서 이 바깥쪽 엉덩이를 꾹꾹 눌러가면서 길을 예쁘게 오려내는 이 재미에 눈을 뜨게 됩니다. 길이 굽이칠수록 더 차를 어떻게 이리저리 요리를 해보고 싶어져요. 꼭 절대적인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차입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순간적으로 쥐어짜는 추진력 이런 것들도 좀 더 강력해졌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엔진이 역할을 많이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료비가 절감하는 효과라든지 그 전기차 특유의 조용한 절대 정적 속에서 주행하는 이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거창한 시스템, 비싼 장비를 다 실지 않고서도 딱 필요한 만큼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조합으로 딱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스마트란 이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창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구성, 이게 바로 이 푸조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푸조 308의 디자인은 전 디자인 총괄이었던 질 비달이 완성해 놓은 그림입니다. 현재는 질 비달이 르노로 옮겨가면서 약간 르노의 푸조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비슷한 테마의 앞 얼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디자이너들은 브랜드를 옮기더라도 자신만의 어떤 개성을 좀 각인시켜 넣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8 디자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입니다. 오늘도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 차 컬러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되게 예쁘고 유려하고 세련됐습니다. 굳이 단점을 찾자면 차가 좀 너무 빨라 보인다는 거. 실제로는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는 아니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스포티하죠. 날렵하고 속도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미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들, 나는 못생긴 차는 못하겠어 아무리 좋아도, 그런 분들하고도 궁합이 굉장히 좋죠. 빨리 달릴 수 없는 차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이 차가 뭐 굼두고 안 나가는 차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의 어떤 수준보다 뾰족하게 가속이 빠르고 이런 차가 아니라는 뜻이지, 이런 도로의 흐름을 주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푸조라는 브랜드는 프리미엄 럭셔리 세그먼트가 아니잖아요. 적당한 수준의 방음, 이런 대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 노면 소음도 적당히 올라오고 2급의 대중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이 아이콕핏은 제가 푸조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아마 DS 브랜드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인 디자이너 신영욱 디자이너가 취미가 트랙에 가서 차를 타는 건데, 트랙에 주말마다 가서 타는 차가 바로 케이터 M7이라고 합니다. 원래 로터스에서 만들었던 차인데 케이터 M은 이제 딜러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사갖고 지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남아공에서도 한때 만들었고요. 그만큼 널리 사랑받는 차인데, 그 차는 정말 포뮬러카처럼 생겼어요. 바퀴 4개가 다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번호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차 운전대가 정말 손 큰 사람 손바닥보다 좀 큰 정도예요. 이렇게 조그만 운전대를 쥐고 계기판들이 이제 운전대 너머에 다 있는 거죠. 이쪽 뭐 가운데 쪽에 있고, 그걸 보면서 운전하는 게 너무나 즐거워서 그 양산차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처음에는 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남들 아무도 안 하는 방식 아니냐 이랬었는데, 시 제작차를 만들어서 직원들은 다 타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진짜 생각보다 괜찮네. 그래서 도입이 된 구성이고, 지금은 이제 푸조의 모든 차종에 이 구성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아이콕핏이 좋은 이유는 다양한 신장의 사람들이 소화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이 운전대 림 안쪽으로 계기판을 보는 방식은 신장이 특히 아주 작은 사람이 탔을 때 시인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 범위를 훨씬 넓힌 해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하는 사이에 그새 또 배터리가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부분보다 밝은 부분이 점점 더 앞쪽으로 밀고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계속 이제 달리면서 제동도 하고 하면서 회생 제동이 계속 일어나니까는 아주 부지런히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죠. 이 푸조 308 하이브리드의 배터리는 48V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방식이고 0.89kWh 용량입니다. 풀 하이브리드 차들이 1에서 2kWh 용량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푸조의 해법은 뭐냐면, 풀 하이브리드에 거의 근접하는 용량의 배터리를 쓰고 대신 전압은 48V의 낮은 전압을 써서 풀 하이브리드가 낼 수 있는 그런 전기차 모드 효과를 구현을 한 거죠. 자꾸 비교를 하게 되지만 현대차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300V 전압을 쓰고 배터리 용량도 1.89kWh입니다. 상당히 크죠. 모든 걸 풀로 꽉꽉 채워 넣은 시스템이 현대차의 시스템이라면, 푸조는 딱 필요한 만큼 남아도는 거 없이. 이제 배터리가 현재는 한 칸만 빼고 거의 꽉 찼습니다. 거의 한 85%, 90% 정도. 계기판 상에서도 지금 이 엔진 부분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변곡점을 운전자 눈치채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푸조는 예전에 스타트 스톱 시스템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그 시절부터 굉장히 그 기술이 뛰어났던 회사입니다. 푸조가 되게 재밌는 회사인 게, 생색내는 것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 푸조의 스타트 스톱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했던 이유는, 다른 브랜드가 비슷한 효과, 성능을 내기 위해서 쓰는 장비보다 훨씬 더 오버스펙의 전기 모터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체입니다. 푸조의 하체는 정말 우연히 나온 이 세팅이 아닙니다. 특히 일본의 뭐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이 서스펜션 분석한 글들을 보게 되면은 감탄의 연속입니다. 테어다운을 해봤을 때 이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다. 뭐 이를테면 서스펜션의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성 엄청 챙기고
또 무게는 최대한 빼고 사실은 조금 그냥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훨씬 더 원가를 뺄 수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기초 체력을 다지는데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이는 게 이 푸조라는 브랜드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화려하진 않아요. 화려하진 않은데 타보면 기대한 것부터 훨씬 좋거든요. 그게 이제 푸조의 반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구성들 완전 그 디지털인데 이런 거 하나를 봐도 요즘 흔히 하는 것처럼 12.3인치 두 개 붙이고 막 그 사이에 5인치 또 하나 넣고 해갖고 일렬 횡대로 디스플레이를 짜르락 붙이는 병풍 치듯이 그런 구성 안 합니다. 안 하고 푸조는 푸조만의 방식을 고집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거야.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성이죠. 시동을 딱 끈 상태에서는 이 앞이 완전 까매요. 이음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피아노 블랙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까만 어떤 돌덩어리 를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전원 버튼 누르고 시동을 걸게 되면 이게 불들이 확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간접 조명 색깔도 한 3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 이를테면 간접 조명도 그래요. 한때는 64 컬러면은 거의 풀 컬러라고 굉장히 자랑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벤츠 E클래스가 아마 간접 조명을 64 컬러를 처음 도입했던 브랜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지? 결국은 그 중에 쓰는 일부밖에 안 쓰게 되거든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미묘하게 다른 컬러 차이 때문에 원하는 취향을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큰 배려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비용이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많은 선택지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푸조의 이 딱 컬러를 보면은 얘네 마인드를 딱 읽을 수 있죠. 3개 중에 골라 이거면 됐지. 뭐 운전하면서 간접 조명 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문화 차이, 브랜드 철학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탐탐 자체 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스마트폰 연결하지 않더라도 있는 자체적인 앱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쓸 수가 있고 아까 해보니까는 목적지도 음성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마이크 모양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이를테면 서울역까지 안내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서울역을 세팅하고 경로를 선택하라고 해서 바로 안내를 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굳이 막 여기 들어가서 뭐 자음 모음 눌러가면서 이렇게 검색하는 수고를 덜어줬죠. 그것도 굉장히 개선된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3, 4천만 원대 예산 안에서 수많은 선택지 중에 308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가치는 과하지 않은 가벼우면서도 창의적인 해법으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차를 탈 것인지 뭐 그 가격대에 국산차도 있고 수입차도 있고 더 이상 이제 가격으로 국산차의 수입차를 가르는 그런 경계선은 무너진 지 오랜데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매일매일의 운전,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아하고 즐겁다면 그 차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훨씬 더 가치 있게 빛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어떤 전동화, 전기차의 경험까지 같이 누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으로 고를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촬영을 하는 오늘 날짜로 보도자료를 하나 보내왔는데 푸조 프라미스라는 내용입니다. 푸조 프라미스가 뭐냐면 과거에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 한국에서 판매를 했던 브랜드들이 가격 정책을 오락가락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좀 잃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피아트도 그랬고 G 브랜드도 그랬고 그래서 푸조가 이번에 이야기를 한 게 원 프라이스를 확실하게 고수를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어떤 이유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상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비공식적인 프로모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어떤 대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영업을 해서 깎아주는 이런 사례들 나중에 알려주면은 결국 페널티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 때문에 지금 살까 좀 이따 살까 또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이 고민을 없애겠다는 게 푸조 프라미스가 갖고 있는 기본 골자입니다. 원 프라이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확실히 사라지죠. 모두가 똑같은 조건으로 사니까. 근데 이제 뭐 이를테면 북미,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는 거고 실제 가격은 다이나믹 프라이스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차들은 오히려 웃돈이 붙기도 하고 인기가 없는 차, 재고가 많은 차는 확확 깎아서 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차를 사고 나서도 내가 차를 잘 샀는지 찝찝한 마음이 드는 그런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뭐 국내에서는 이런 원프라이스 정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두에게 다 공평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깎아줄 생각을 하고 미리 가격을 세게 책정을 해놓고 이런 좀 이중 가격 이런 폐해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갓 출고한 308 하이브리드와 첫째 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촬영도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요. 역시 푸조구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효율을 뽑아내는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또 차체의 움직임을 처리하는 노하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없이 푸조다운 차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정말 그 푸조가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명칭이 딱 알맞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입니다. 과하지 않게 슬림하고 가벼운 기술과 장비로 전기차 경험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법을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번 시승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조만간 또 흥미로운 차종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